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직접 제작한 니틀북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생각해보는 오디오북 채널입니다. 냉전의 정점에서 세계가 핵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기 직전의 순간, 지하 벙커 속에는 단 한 번의 보고와 판단으로 수억 명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는 거대한 전쟁 기계의 경보를 무시하고 인간에 대한 믿음과 생명의 가치를 매뉴얼보다 우선시한 한 사람의 숭고한 결정을 담은 쟁언입니다. 오늘의 책, 1983년 9월 26일 세상의 종말 앞에서.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스타니슬라프 예브그라포비치 페트로프. 구소련 국가방공군 소속 중령이자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의 데이터 분석을 총괄하던 수석 엔지니어였다. 지금 나는 모스크바 외곽의 낡고 우울한 프리아지노의 아파트에서 싸구려 담배 연기 속에 파묻혀 연금으로 연명하는 늙은이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세상을 구한 영웅이라며 번쩍이는 트로피를 안겨줄 때마다 나는 내 굽은 손가락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그들은 내가 람보처럼 적진에 뛰어들어 핵폭탄의 해체선을 끊어낸 줄 안다. 하지만 내가 한 일이라고는 미쳐버린 기계 앞에서 그저 가만히 땀을 뻘뻘 흘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뿐이었다. 때로는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결정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이것은 1983년에 그 차갑고도 지독했던 가을밤, 이성과 광기가 교차하던 지하 벙커에서의 기록이다. 핵가방 위에 올려진 손가락들. 그해 가을, 세계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 같았다.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우리 조국을 향해 악의 제국이라는 저주를 퍼부었다. 서유럽에는 10분 만에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신형 퍼싱,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속속 배치되고 있었다. 크렘린의 공기는 무거웠다. 신장병으로 죽어가던 유리 안드로포프 서기장을 비롯한 늙은 수뇌부들은 편집증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미국이 언제라도 선제 핵타격을 날려 소련의 지도부를 증발시킬 것이라 굳게 믿었다. KGB는 전 세계에 흩어진 요원들에게 미국의 핵 공격 징후를 포착하라는 비밀 작전 랴잔을 하달했다. 런던, 워싱턴, 본에 있는 우리 요원들은 서방 지도자들의 퇴근 시간, 혈액 은행의 움직임, 심지어 정부 관청의 불 켜진 창문 개수까지 세어 모스크바로 타전했다. 세상은 병들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불과 25일 전인 9월 1일, 비극이 터졌다. 캄차카반도와 사할린 상공을 비행하던 대한항공 007편 여객기를 우리 소련군의 수호이 15 전투기가 미군의 RC-135 정찰기로 오인해 격추해버린 것이다. 269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차가운 바다로 추락했다. 양국의 긴장감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 서로의 손가락은 이미 핵가방의 붉은 버튼 위에 올려져 있었다. 무덤 속의 감시자들. 나의 일터는 모스크바 남서쪽 칼루가주에 위치한 세르프오프 15였다.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거대한 지하 벙커는 수십 미터의 콘크리트와 강철로 덮여 있었다. 핵 폭발의 전자기 펄스마저 견뎌내도록 설계된 이곳의 공기는 늘 퀴퀴한 오존 냄새와 냉각팬이 돌아가는 육중한 기계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벙커 안에는 200명이 넘는 장교와 기술자들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했다. 우리의 임무는 단 하나,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오코 시스템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오코는 고도의 타원 궤도인 몰니아 궤도를 도는 9개의 위성 네트워크였다. 이 위성들은 적외선 망원경을 통해 미국 본토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일로 기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만약 미국 다코타주나 몬태나주에서 미니트맨 미사일이 불을 뿜으며 솟아오르면 위성이 그 거대한 열기둥에 적외선 신호를 포착하여 우리 벙커의 초대형 컴퓨터인 M10으로 전송하게 되어 있었다. 그것은 곧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의미했다. 결함을 알고 있던 남자. 1983년 9월 26일 자정 무렵. 나는 본래 비번이었다. 하지만 교대 근무자인 동료가 갑작스러운 위장병으로 쓰러지면서 대타로 당직 사령관 자리에 앉게 되었다. 나는 짙은 갈색 가죽이 덧대어진 지휘관석에 앉아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붉은색 전자지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이 망할 오코 시스템의 알고리즘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계한 수석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다. 그렇기에 나는 이 시스템의 치명적인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상부는 이 시스템이 오차율 제로의 완벽한 조국의 방패라고 선전했지만 내 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결함투성이 시한폭탄이었다. 우주의 칠흑 같은 배경 속에서 발사체의 섬광을 찾아내는 기술은 아직 초보 단계였다. 시스템은 종종 우주 쓰레기나 유성우의 마찰열을 미사일로 오인할 뻔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필터링 알고리즘을 패치했지만 자연의 변수를 통제한다는 것은 인간의 오만에 불과했다. 0시 15분 고요를 찢는 파열음. 깊은 자정을 넘긴 0시 15분. 작전실에는 낮게 깔린 기계음과 타자기 소리, 그리고 부하들의 숨소리만이 감돌고 있었다. 누군가는 따뜻한 홍차를 마시고 있었고 누군가는 지루한 듯 눈을 비비고 있었다. 그때였다. 찢어질 듯한 고주파 사이렌이 울렸다. 뼈를 긁는 듯한 심장 박동을 단숨에 2배로 뛰어오르게 만드는 찢어질 듯한 고주파 사이렌이 벙커 전체를 뒤흔들었다. 훈련용으로 울리던 경박한 알람이 아니었다. 실전 상황을 알리는 최고 등급의 경고음이었다. 내 앞에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피를 토하듯 붉게 번쩍였다. 그리고 정중앙에 끔찍한 단어 하나가 새겨졌다. 나는 용수철처럼 의자에서 튀어올랐다. 들고 있던 홍차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유리벽 너머 작전실에 200명이 넘는 눈동자가 일제히 나를 향했다.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 있었다. 컴퓨터의 데이터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미국 서부 연안의 한 공군 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이 발사되었다. 위성의 적외선 센서가 포착한 열 에너지 패턴은 정확히 미니트맨 ICBM의 재원과 일치했다. 시스템의 신뢰도 지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최고 등급을 가리켰다. 붉은 전화와 멈춰진 손. 나의 임무 교범은 명확했다. 감지 후 3분 이내에 내 앞에 붉은 직통 전화를 들어 크렘린과 국방부 그리고 군 총참모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는 것. 나에게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할 권한은 없었다. 나는 그저 기계가 뱉어낸 데이터를 상부에 전달하는 우체부일 뿐이었다. 내 보고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안드로포프 서기장은 즉시 핵가방을 열 것이다. 미사일이 소련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25분. 요격 기술이 전무했던 시대 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는 적도 함께 죽이는 것이었다. 단 10분 안에 소련 전역의 사일로와 잠수함에서 수천 발의 핵탄두가 미국을 향해 솟아오를 것이다. 그리고 다시 30분 뒤 인류 문명은 먼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내 손은 전화기 위에서 허공을 맴돌았다. 등줄기를 타고 얼음장 같은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내 머릿속의 논리 회로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논리적이지 않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 우리는 수년간 미국의 핵전쟁 시나리오를 연구했다. 냉전 시대의 군사 전략인
상호 확증 파괴의 핵심은 간단했다. 적을 선제 공격하려면 적이 반격할 수조차 없도록 내가 가진 모든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부어야 한다. 그런데 단 한 발? 아무리 레이건이 미치광이 카우보이 흉내를 낸다고 해도 단 한 발의 미사일로 소련을 도발할 바보는 세상에 없다. 그것은 적의 보복을 자초하여 자국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자살 행위였다. 지상 레이더 기지의 OTH 데이터 확인과 교차 검증 시작을 지시했다. 내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미사일은 아직 수평선 너머에 있었고 달엘 지상 레이더 탐지망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으며 위성 데이터만 들어오고 있었다. 통신병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이것은 오류였고 컴퓨터의 결함이라고 판단했다. 나는 스스로를 향해 외쳤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피를 말리는 사이렌이 더욱 날카롭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패닉에 빠진 벙커. 화면이 다시 번쩍였다. 두 번째 미사일.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불과 2분 사이에 시스템은 미국이 무려 5발의 ICBM을 발사했다고 경보를 갱신했다. 메인 스크린 위로 소련 영토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뻗어오는 5개의 붉은색 궤적이 그려졌다. 벙커 안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춘영님은 5발의 미사일이 명백한 선제 타격이며 매뉴얼대로 당장 총참모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외쳤다. 보관이 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거의 울부짖었다. 작전실 곳곳에서 기도하는 소리와 욕설이 터져나왔다. 인터폰 너머로는 상급 부대의 당직 사령관들이 비상회선을 뚫고 들어와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세르프오프 15에서 당장 데이터를 총참모부로 송출하고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 보고하라고 재촉하는 지시가 쏟아졌다. 나는 마치 진공 상태에 빠진 것 같았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웅뭉거리는 이명으로 변했다. 나는 두 손으로 콘솔 가장자리를 부서져라 꽉 부여잡았다. 손톱 밑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는 2개의 자아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다. 군인 페트로프, 당장 보고해. 넌 군인이다. 매뉴얼을 따라. 네가 보고를 늦췄다가 정말로 저것이 핵미사일이라면 소련은 반격 한번 못 해보고 조국과 2억 명의 인민이 증발한다. 넌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가 된다. 인간 페트로프로 5발? 전면전 치고는 너무 적은 숫자다. 미군의 사일로에는 1000발이 넘는 미사일이 있다. 왜 하필 5발인가? 이건 시스템의 기만이다. 네가 전화를 들면 인류가 멸망한다. 조국의 운명을 건 배팅. 시간은 자비 없이 흘러갔다. 미사일 타격까지 남은 예상 시간은 18분이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떨리는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나의 목소리가 벙커 전체의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다. 나는 전원에게 위치 유지와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알람이니 무시하고 컴퓨터 시스템 재부팅 및 로그 분석 준비를 지시했다. 상부에는 인공위성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으로 보고하며 이 순간부터 내려지는 모든 결정의 책임은 나, 페트로프 중령이 진다고 선언했다. 벙커 안은 일순간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부하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의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직통 전화를 들어 당직 사령관에게 연결했다. 세르프오프 15 당직 사령관 페트로프이며 현재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고 미사일 발사는 없으며 컴퓨터의 가짜 데이터다 라고 보고했다. 소화기 너머에서 찰나의 정적이 흐르더니 곧 분노에 찬 고함이 쏟아졌다. 위성 신호 강도가 100%이며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질책이 돌아왔다.
나는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았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피 말리는 15분의 침묵.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위성에서 감지된 가상의 미사일이 지상 레이더망의 탐지 반경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그리고 모스크바 상공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약 15분. 그 15분은 내 생애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영혼의 시간이었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라이터를 켜려 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불꽃이 닿지 않았다. 옆에 있던 부관이 창백한 얼굴로 대신 불을 붙여주었다. 담배 연기가 폐부를 찌르며 들어왔지만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만약 내 판단이 틀렸다면 약 10분 뒤 모스크바 하늘에 1000개의 태양보다 밝은 섬광이 터질 것이다. 폭풍파가 지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내가 있는 이 지하 벙커마저 초고열의 오븐이 되어 우리는 산채로 구워질 것이다. 내 아내 라이사, 내 두 아이들 모두 잿더미가 되겠지. 작전실의 시계탑 초침 소리만이 벙커 안을 채웠다. 5분, 10분, 12분. 붉은색 궤적은 계속해서 다가와 마침내 지도 중심부를 가리켰다. 타격 1분 전. 나는 두 눈을 꽉 감았다. 30초, 10초, 5, 4, 3, 2, 1, 0.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상은 고요했다. 지진파 감지기도, 폭발음도, 대기권의 방사능 수치 변화도, 지휘부의 절망적인 비상통신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제야 우리 모두는 깨달았다. 오작동이었다. 정말로 시스템이 미쳐버린 것이었다. 레이더가 클리어 상태였고 전 구역에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벙커 여기저기서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는 소리와 억눌린 흐느낌,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나는 의자에 몸을 푹 기댄 채 땀 범벅이 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내가, 아니 인간의 의심이 세상을 구한 것이다. 태양의 거짓말과 우주적 해프닝. 며칠 뒤 군사재판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되었다. 방공군 미사일 사령관 유리 보틴체프 장군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벙커로 들이닥쳤다. 조사 결과 밝혀진 진실은 허탈하다 못해 코미디에 가까웠다. 범인은 미국도 시스템 해킹도 아니었다. 바로 태양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추분 직후였다. 우주의 궤도와 지구의 자전축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태양빛이 고도 높은 고저군 구름층에 특정한 각도로 강렬하게 반사되었다. 그리고 그 반사된 빛이 하필이면 미국 ICBM 기지 상공에 위치해 있던 5코 위성의 적외선 망원경 렌즈로 정확히 쏘아진 것이다. 위성의 바보 같은 센서는 이 거대한 햇빛의 반사를 미니트맨 미사일의 1000도씨 배기가스 열기 등으로 완벽하게 착각했다. 기가 막힌 우주적 해프닝이었다. 체계를 구하고도 죄인이 된 남자. 정상적인 국가라면 훈장을 주었겠지만 당시의 소련은 그렇지 않았다. 수백억 루블을 쏟아부은 국가 최첨단 조기경보 시스템이 한낱 햇빛 반사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뻔했다는 사실은 체제의 치명적인 수치였다. 군 고위층은 책임의 화살을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들은 오류를 인정하기보다 나를 매뉴얼 위반자로 몰아세웠다. 조사관들은 붉은 전등 아래서 나를 취조했다. 전투 유지에 상황 발생 직후의 데이터를 낱낱이 기록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그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나는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렸다.
그 상황에서 한 손으로는 인류 멸망을 막을 전화기를 들고 상황을 통제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태평하게 펜을 쥐고 일기를 쓸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나는 진급에서 완전히 누락되었고 심각한 질책을 받았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신경쇠약에 시달리던 나는 이듬해 병가를 내고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조용히 군복을 벗어야 했다. 내 역후 처참한 삶. 은퇴 후 나의 삶은 처참했다. 나는 모스크바 외곽 프리아지노의 콘크리트 아파트에서 적은 연금에 의지해 감자를 끓여 먹으며 살았다. 살아가는 아내 라이사마저 1997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아내가 죽기 전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 가족에게조차 그날 밤의 진실을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것은 철저한 국가 기밀이었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트라우마였기 때문이다. 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8년 당시 벙커에 달려왔던 직속 상관 보틴체프 장군이 회고록을 출판하면서부터였다. 냉전의 장막이 거치고 난 뒤 서방의 기자들과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내 허름한 아파트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독일의 인권활동가 카를 슈마허를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나를 찾았다. 2006년 유엔에서는 내게 세계 시민상을 수여했고 2013년에는 독일 드레스덴 평화상을 받았다. 서방 세계는 나를 세상을 구한 남자라 칭송하며 케비빈 코스트너, 로버트 드니로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나와 악수하기 위해 줄을 섰다. 살아남은 자가 남기는 경고. 화려한 시상식장에서 마이크를 들이미는 서방 기자들에게 나는 낡은 자켓을 걸친 채 무덤덤하게 대답하곤 한다. 나는 영웅이 아니며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고 단지 운이 좋게도 그날 밤 그 메인 스크린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하필 나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나는 기계의 알고리즘에 나의 영혼과 이성을 위탁하지 않았다. 기계는 0과 1로 세상을 보지만 전쟁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어야 한다. 내가 한 일은 기계의 맹점 속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인 의심을 거두지 않은 것뿐이다. 2017년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1983년 9월 26일의 밤은 영원히 역사에 남아야 한다. 오늘날의 세계는 인공지능과 무인 시스템이 지배하고 있다. 더 빠르고 더 치명적인 무기들이 자동화의 탈을 쓰고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최후의 순간에 세상을 구하는 것은 버튼을 누르는 기계의 명령이 아니라 그 버튼을 누르지 않기 위해 멈춰서서 고민하는 인간의 머뭇거림이다. 만약 언젠가 또 다른 시스템이 미쳐 날뛸 때 그 화면 앞에 앉아있는 누군가도 나처럼 매뉴얼 너머에 있는 생명의 무게를 고민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 이야기는 맹전 시대의 기묘한 해프닝으로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날 밤의 망설임과 침묵, 그리고 끝내 전화를 들지 않았던 한 인간의 판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장 두렵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막아내는 것은 언제나 더 정교한 기계나 더 빠른 정보체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파국을 멈춰 세우는 것은 공포 속에서도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매뉴얼 너머의 진실을 끝까지 붙드는 한 인간의 이성과 양심입니다. 어쩌면 인류 문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태로운 곳 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끝내 의심하고 끝내 질문하고 끝내 판단하려 했던 한 사람의 존재는 시대를 넘어 오래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가 지켜낸 것은 단지 한 나라의 운명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우리 모두의 내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세상의 지식을 리틀북으로 제작하는 고양이. 저자 세이지였습니다.